전 세계 반도체 제조 장비의 42%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 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네덜란드 ASML은 EUV를 중국에 한 대도 못 팔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조치를 시작한 이후로.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미국 정부에서 강한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는 것들이 눈가리가 아웅이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EUV 장비를 제외하면은 실질적으로 중국이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제약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지금 디램 같은 경우 아직은 뭐 16나노, 18나노지만 EUV 없이 14나노, 13나노를 성공했다고 발표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장비로 그걸 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반도체 인력의 수준이 미국, 한국, 일본, 대만보다 더 높다는 얘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 속도 차이가 2년밖에 안 난다는 얘기, 이젠 똑같아졌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중국의 추격을 우리가 늦출 수 없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이주환입니다. 중국 쪽의 수요가 늘어나는 건 확실히 보여줍니다. 중국에서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고 자립하겠다고 천명한 게 2014년 6월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 후로 정말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하면서 이제 반도체 칩과 여러 가지 생태계를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과 2024년 정도를 비교했을 때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이 300조 원에서 500조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급자족 하겠다고 했는데 훨씬 수입이 더 늘어나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그만큼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자급자족하고 있는 분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율이죠, 금액보다는 비중은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은 중국 쪽 의존도가 낮아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 쪽으로 가는 걸 대체했던 것들이 이제 대만으로 가는 수요들인데, 이제 대만으로 가는 수요는 거의 다 TSMC로 가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SMC로 가는 거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엔비디아의 칩을 만들기 위해서 칩셋에 구성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연쇄적으로 대만 향으로 가는 이제 수출이 증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만 쪽의 수출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비중이 떨어진 것도 있고, 지난 1, 2년 정도에는 사실은 중국의 내수가 좋지는 않았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5%를 사수하느냐 마느냐라는 그 갈림길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어제 1분기 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2분기가 되면 오히려 절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중국이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이구 환신이라는 내수 부양책을 꺼내들고, 사실은 그냥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가전제품이나 이런 IT 제품을 사게 되면 본인이 구매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현찰로 다시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지금 칩스법에 의해서 투자람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과 비슷한 것들을 일반 이제 시민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내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중국 내수의 증가율이 좀 낮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중국 쪽으로 수출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에 대한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언젠가는 그쪽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업 실적에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작업은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 방향입니다. 이게 사실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 D램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그 불을 지폈던 것은 아마도 트렌드포스트에서 나왔던 이제 분기별로 전망을 하면서 올해 4분기 정도 되면, 2025년 4분기 정도 되면 D램 점유율이 한 15%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얘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중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D램이 시장 점유율 탑10을 늘 발표를 하게 되는데, 보면 작년 4분기까지는 뭐 탑10 리스트에 중국 기업은 하나도 없었고요. 올해 1분기에도 아직은 트렌드포스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다른 기관의 발표 내용 보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래서 과연 이게 4분기에 갑자기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15%라는 수치는 우리가 조금 너무 공격적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D램을 책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은 창신 메모리라고 있고요, CXMT라고 약자를 쓰고 있는, 그다음에 낸드는 양쯔 메모리라고 있어요.
YMTC라고 우리가 약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두 기업의 생산량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팩트거든요.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생산량 자체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증가하는 건 확실히 이건 맞습니다. 이 방향이 그리고 앞으로도 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DRAM과 낸드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방향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제 그것이 언제쯤에 한국 기업들이 위협을 느낄 만한 수준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언급했지만 한국 기업의 메모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 근데 결국에는 중국의 창신 메모리나 양지 메모리가 만든 메모리 제품을 무슨 뭐 미국에 팔겠습니까? 아니면 한국에 팔겠습니까? 대부분 중국에 있는 자체 중국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내수용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중국도 원래 많은 돈을 투입을 한 것이 자급자족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3세의 반도체를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출이 아니라 내수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낮아지는 것이 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내수 시장을 우리가 조금씩 뺏기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기정사실화가 된다면은 빠르게 중국 이외의 지역의 고객들을 확보하는 것들이 더 우리는 빠르게 추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미션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취약점이 되고 있는 중국 쪽에 우리가 많은 수출 물량이 있는데 중국에 대한 수출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위험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리스크 요인이라면 어차피 그 방향을 피할 수 없고 우리의 건전한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라도 낮춰야 된다라면 이 기회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고,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 물량 비중도 낮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만든 칩을 미국에 팔려면 관세가 지금 245%까지 높아졌거든요. 팔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관세가 245%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엔 중국의 칩은 100% 중국에서 팔아야 되는 건데 중국 내수 시장은 중국 로컬 기업들이 조금씩 야금야금 결국에 가져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우리는 중국 생산 의존도 자체도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고객 의존도 포트폴리오에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D램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는 50% 물량 기준으로, 금액 기준은 아니지만 중국 생산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량만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왜냐하면 대부분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한국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의 50%가 중국 공장에서 나온다라는 거는 멀지 않은 장래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죠. 중국에서 만든 칩을 오로지 중국에서만 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생산 물량도 조금씩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감히 조언을 드려봅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트럼프 일기 때부터 시작은 됐었고요. 그때는 이제 특정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이 대상이었죠. 모든 중국에 대한 기업이 대상은 아니었었고 이제 화해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거래를 못하게 됐다가 나중에는 우방국도 점차 강제적으로 그 제재 동참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장비 중요한 핵심 공정 장비들을 중국에 팔지 못하게 하다가 좀 지나니까 핵심 칩들을 또한 중국에 팔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AI에 관련되어 있는 칩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고사양의 HBM도 포함되어 있죠. 얼마 전까지 H100 이상은 팔 수 없었고 H20은 팔 수 있었는데 바로 어저께 또다시 이제 또 다른 제재안이 나왔습니다. 미국 쪽으로부터 해서 저사양 칩이었던 H20도 이제는 중국에 팔지 못한다라고 되어버리니까 사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생태계에 관련된 전반적, 그러니까 뭐 단순히 메모리 D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반도체 생태계에 관련된 거래를 중국과 하지 못하게 되는 제재를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은 사실 한국이 얻을 수 있는 메리트는 분명합니다. 중국의 추격 속도를 조금 늦춰줄 수 있다. 지금도 만약에 중국이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를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면 중국에서 D램의 한국 추격 속도는 훨씬 더 빨라졌을 겁니다. 지난 3, 4년 동안에. 그런데 지금 그나마 격차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는 EUV 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요. 로직 칩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7나노에서 막혀 있고 4나노, 3나노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거. 중국에도 파운드리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SMIC를 비롯해서 그것도 결국에는 EUV 장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못 내려가는 거거든요. 기술적 한계 때문에. 그런 면이 결국엔 추격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는 분명히 우리한테는 이제 플러스 효과라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제외한다면 결국에는 사실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고객이잖아요. 우리의 고객들이 사실은 우리 칩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측면이 훨씬 더 큽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그래서 반도체 제재와 특히 이번에 무역 장벽을 쌓는 일단 환율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관세 같은 것들의 전쟁이 점차 장기화되게 되면은
우리가 얻는 수혜가 10이라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업이 있는 타격은 50이 될 수도 있고 70이 될 수도 있고 미국 기업은 훨씬 더 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거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도 하지 않는 것이 한국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한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쫓아오는 거 어떡하냐? 실력으로 극복해야지 그거를 어떤 어부지리를 얻어가지고 그 격차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계속 지속될 수는 없는 전략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사실 무역 장벽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메모리를 놓고 보면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은 메모리가 중점적인 이제 우리들의 사업 포트폴리오다 보니까 우리가 따라잡아야 될 경쟁사는 없어요. 디램이나 낸드는.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후발주자잖아요. 중국 기업들이 쫓아오고 있다. 근데 점점 빨리 쫓아오고 있다라는 이제 위기감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메모리만 놓고 보면은 쫓아오는 거를 우리가 지연시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걸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죠.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를 좀 더 강화해 주는 것들, 이제 반도체 장비를 EUV뿐만 아니라 모든 컨벤셔널 장비들도 중국에는 아예 팔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굉장히 강경한 조치들 같은 것,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좀 계속되고 있지만 EUV를 앞으로도 계속 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인데, 결국에는 이제 지연된다는 건 속도만 늦춰주는 거지 추경 계속 한다는 얘기가 전제되어 있는 얘기인 거잖아요. 속도가 늦어진다는 얘기 자체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일단은 하나 장비 쪽을 놓고 보면은 이게 재미있는 이제 팩트가 하나 있는 게, 미국에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 중에 AMAT라는 장비가 있고 램 리서치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 두 기업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탑 10을 딱 하면 리스트에 1등과 3등에 들어가는 기업들이에요. 2등이 ASML 장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일본 기업이 하나가 이제 들어갈 텐데, 이렇게 해서 이제 빅4를 형성을 할 텐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미국에서 중국 쪽으로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제약을 걸기 시작한 거는 몇 년이 됐거든요. 최소한 2년 이상이 됐는데, 그런데 작년에 미국의 증권거래에서 발표한 리포트에 보면은 AMAT와 램 리서치 같은 미국 장비 업체들의 매출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국가별로 어느 나라에서 매출이 몇 % 발생하는가라는 것들을 도표로 발표를 했었는데, 중국이 고객 포트폴리오가 가장 컸었고요. 여전히 그 비율이 35% 이상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네덜란드 ASML은 EUV를 중국에 한 대도 못 팔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조치를 시작한 이후로.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미국 정부에서 강한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는 것들이 눈가리가 아웅이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EUV 장비를 제외하면은 실질적으로 중국이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제약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제재가 효과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일례가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반도체 제조 장비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로 얼만큼 갔느냐라는 것이 이제 얼마 전에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 통계가 나왔는데, 중국으로 42%가 갔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제조 장비의 42%,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 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중국으로 갔다라는 게 중국 기업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곳에 있는 한국, 미국, 대만 기업들의 공장으로 간 것도 일부는 있을 건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가 지금 강화되고 있어서 중국에 있는 공장을 확대할 요인은 하나도 없거든요.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생산 캐파는 오히려 축소되는 게 지금 방향이잖아요. 다른 나라, 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일부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지금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장비를 그렇게 많이 구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외자 기업들이라면. 일부는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이 42% 중에 거의 대부분은 중국 로컬 기업한테 갔다고 보고요. 일부는 지금 사실은 공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지금 새롭게 공장 확장하는 곳에 이제 설치가 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절반 이하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그렇게 많은 장비를 가져가도 지금 가동할 만한 공장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얘기는 전 세계 42%의 공정 장비를 사재기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국에서 그 장비들을 사기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 우회로도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어쨌든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부의 돈은 지금 무한적으로 갖다 써서 풀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쓰지는 않지만 장비를 무조건 사다 놓고 그걸 어딘가 지금 빈 공장에다가 지금 랩에 쌓은 상태로 지금 보존하는 거죠. 대부분의 반도체 공정 장비들은
사실은 셋업을 하면서부터가 이제 분위기가 중요해지거든요. 뭐 여기 이제 불순물도 중요해지고 뭐 여기에 지금 뭐 어떤 거는 이제 진공이어야 되는 것도 있고 수분도 중요한데 셋업 되기 전에는 랩을 잘 쌓아놓으면은 몇 년이 지나도 새 제품 같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마도 대부분의 공정 장비는 중국에서 어딘가에 고이 모셔놓고 지금 사재기한 상태로 갖고 있다가 점차 본인들의 생산 캐파가 확대에 맞춰서 그 미국에서 미리 사재기했던 장비들을 갖다가 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미국의 반도체제는 제가 볼 때 지금까지는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EUV 장비가 정말 막혀있는 미국이 기업이 아닌 기업만 지금 피를 보고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EUV를 쓰지 않는 한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취입 개발 능력 속도는 별로 늦어지지도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D램이나 낸드 제품에 반드시 EUV가 필요한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EUV가 7나노까지는 EUV 없이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보면 정설인데 그것도 지금 정설이 무너졌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있는 대부분 이제 얼리버 보면은 팹리스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게 화웨이 그룹이거든요. 알리바바라든가 이쪽 기업들인데 이 화웨이의 자회사 중에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있는데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5나노 칩을 곧 양산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EUV 장비는 못 들어갔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산업계의 엔지니어들의 정설은 EUV 없이 할 수 있는 한도가 옛날에는 10나노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TSMC와 중국 기업들이 EUV 없이 7나노를 성공하니까 한계가 이제는 7나노라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나노를 EUV 장비 없이 중국에서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면 또 말이 바뀌어야 돼요. EUV 없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이제 5나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 게 이건 뭐 지금 그냥 여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동안 네덜란드 ASML의 마케팅 전략에 놀아놨다라는 얘기가 돼요. EUV 없이도 5나노까지도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훨씬 비싼 EUV를 팔기 위해서 EUV 없이는 10나노는 절대 안 돼. 그게 이제 거짓말이 되니까 7나노 절대 안 돼. 또 거짓말이 되니까 5나노는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말 바꾸면서 지금 결국엔 마케팅 전략에 모든 기업들이 놀아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 기업들의 장비 없이 그걸 해내는 거잖아요. 미국, 한국, 대만 기업들은 좋은 장비를 써서 그걸 한 거예요. 뭐 7나노 한 거고 4나노를 한 거고 그다음에 D램 같은 경우도 뭐 12나노, 13나노 한 건데 중국이 만약에 지금 D램 같은 경우 아직은 뭐 16나노, 18나노지만 EUV 없이 14나노, 13나노를 성공했다고 발표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장비로 그걸 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중국에 있는 반도체 인력의 수준이 미국, 한국, 일본, 대만보다 더 높다는 얘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엔지니어의 실력이 더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설계 능력이 더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둘 중에 ASML이 그동안 좀 허풍을 떨었던 것이든지 정말 EUV 없이 안 되는데 그것을 중국 엔지니어들의 실력이 좋아서 극복해낸 것이든지 둘 중에 어느 것이다 하더라도 사실은 중국의 추격 속도를 늦출 수 없다라는 쪽의 결론이 나오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중국의 추격을 그러니까 우리가 늦출 수 없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쫓아오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도망가는 게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이냐라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이냐를 따져보려면 왜 중국이 과거보다 추격 속도가 빨라졌을까를 먼저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옛날에는 뭐 5년 차이가 난다, 뭐 7년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 속도 차이가 2년밖에 안 난다라는 얘기, 또 일부 좀 성급한 쪽에서는 이젠 똑같아졌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과거에는 분명히 5년 이상을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는 사실은 무어의 법칙에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아주 옛날에 1970년대, 60년대에 나왔던 법칙인데요. 이 법칙이 뭐냐면은 2년이 지나면 IC 칩의 집적도가 2배가 된다.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2배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적도가 2배 된다는 얘기가 퍼포먼스가 2배 된다는 게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메모리냐 메모리가 아니라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GPU 같은 로직 디바이스냐에 따라서 이제 의미는 달라집니다. 메모리에서 집적도가 2배가 된다는 얘기는 용량이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나 GPU에서 집적도가 2배가 된다는 얘기는 속도가 2배가 된다는 얘기, 연산 처리 능력이 2배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메모리냐 비메모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퍼포먼스가 2배가 된다는 뜻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무어의 법칙이
지속 가능하려면 2년에 한 번씩 정말 집적도가 2배가 되려면은 집적도라는 거는 같은 면적 안에 2배만큼의 칩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칩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투 디멘전이잖아요. 우리 같은 거 웨이퍼에서 칩은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그래서 칩이 2배가 되려면은 가로 세로로 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칩 하나의 크기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얼마큼 줄어야 되느냐? 2분의 1로 줄어들 필요는 없죠. 우리가 가로세가 곱해지면서 2배가 되는 거니까 루트 2배만큼 줄어들면 되는데, 자, 루트 2배라는 것들은 무리수니까 이걸 쉽게 생각해 보면 0.7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2년마다 한 번씩 디램이 됐든 낸드가 됐던 거기에 가장 작은 디자인 선폭이 0.7배만큼 줄어 있어야 돼. 30%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10년, 15년, 20년 전부터 이미 무해 법칙이 더 이상 워킹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그렇게 빠르게 이제 기술을 공정 쪽에서 이제 더 이상 빠르게 진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버린 거죠. 공정 진보가 한계가 와가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공정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실리콘 웨이퍼로 이제 그 안에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보니까 무해 법칙보다 뭐 2배, 3배 정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두 업체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도망치는 속도는 예를 들어 속도가 이제 옛날에 100으로 도망쳤으면 지금 이제 20, 30의 속도로 도망치고 있는 거죠. 기술 혁신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발주자는 아직까지 더 뒤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무해 법칙에서 5분의 1 수준이 아니라 2분의 1, 3분의 1 정도 수준에서 쫓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망치는 토끼의 속도와 쫓아가는 거북이의 속도가 점점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역전이 돼서 도망치는 게 토끼가 되고 도망치는 게 거북이가 되고 쫓아오는 게 토끼가 돼 있는 거죠. 과거와는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자한테 붙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역전이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최소한도 그 갭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갭이 축소되면 우리의 시장이 조금씩 이제 중국 업체들한테 빼앗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1차원적인 생각을 했을 때 벌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는 것 같이 딱 정해져 있는 코스에서만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실은 그 코스를 벗어나면 실격이니까 무조건 그 선에서 달려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도망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이것이 현재 상황인데 이제 빨리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쫓아오는 사람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왜냐하면 공정적인 기술의 한계가 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빨리 도망치는 것으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솔루션을 찾기 어려졌다는 게 저의 진단이고요. 여기서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많이 언급하는 것들이 후발주자 쫓아오는 사람한테 도망치려면 이제는 달리기를 생각하지 말고 이제 추격자와 도망치는 사람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경찰과 도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주인공이 도망치고 악인이 쫓아오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추격전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정해져 있는 직선적인 코스로만 달릴 필요가 없어지죠. 골목으로 달려도 되는 거고 때로는 장애물을 뛰어도 되고 담을 넘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최소한 메모리 쪽에서의 추격을 떨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힌트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서 아마도 쫓아오는 사람은 무조건 앞에 달리는 사람의 뒷모습만 보면서 달릴 거예요. 등판을 보면서. 그런데 만약에 앞에 있던 내가 잡아야 되는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혼동과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반도체에서 현실로 오면은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길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중국 기업들이 쫓아오고 있다가 앞에서 그 피사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새길로 가버리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는 1차원적인 추격전이 아닌 2차원, 3차원적인 추격전으로 바꾸어서 어쨌든 이제 일단 어떤 이렇게 룰을 자체를 바꿔야 된다. 반도체에서 메모리에서도. 근데 메모리에서 룰을 바꾼다는 거는 그냥 이제 10나노 다음에 12나노 다음에 11나노를 하는 건 룰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동일한 기존의 1차원적인 코스를 계속 달리는 거고요. 근데 이 방법 가지고는 떨쳐버릴 수 없다. 룰을 바꾼다는 얘기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었던 새로운 메모리 내지는 메모리에다가 일정 프로세서 기능을 포함한 멀티칩, 올인원 칩 같은 개념이 도입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런 거는 단순히 공정 능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설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디어 싸움이거든요. 기존에 없던 제품을 만든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떻게 이것을 설계하냐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설계하기 이전에 상상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개념을 어떻게 잡을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정말로
설계의 싸움이고 설계 이전의 상상력의 싸움이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다수의 엔지니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수의 천재가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한국 반도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뭐 52시간제 제약을 풀어달라. 이 얘기는 물량으로 승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시간의 물량으로 승부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학과 졸업생 수를 그러니까 정원을 늘려달라. 이거는 인력의 물량으로 승부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물량으로 승부하던 시기는 이제는 거의 제가 볼 때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설계에서도 그렇고 공정에서도 그렇고 지난 경험치를 가지고는 전혀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때에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천재 내지는 초천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계일 수도 있고 공정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한국에서도 좋고 뭐 어느 나라 전 세계 어디서도 좋고 그 소수의 초천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영입하는 것들이 일단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존의 패러다임 시간의 물량 공세와 인력의 물량 공세로 후발주자를 떨칠 수 있었던 그 시기는 이미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천재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